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근세 사회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관료 중심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 시대에 비해서 이제 관료제적인 측면이 강화된 그런 어떤 능력 본위의 사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고려 같은 경우는 음서를 통해서 가문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지 않습니까? 물론 조선 시대에도 가문이 물론 중요하지만 고려 시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실력이나 능력을 좀 더 많이 봤었다. 그래서 한층 더 진보된 사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반이라는 이 개념이 있죠. 양반. 우리 보통 양반 상놈 이러지 않습니까? 그 양반할 때 양반인데, 양반이란 말은 문반과 무반을 합해서 양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임금이 딱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어저에 앉아있으면 이제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을 이제 동쪽이니까 동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신하들을 서반이라고 이야기해요. 서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동반은 문반이 되고, 그 다음에 서반은 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무 양반, 이렇게 해서 이제 양반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양반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문반과 무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었었잖아요.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런 양반이라는 표현이 15세기 말 이후 되면서 신분적으로, 하나의 신분으로 고착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말경부터 하나의 신분으로 고착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 사회는 기본적으로 양천제 사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양천제다. 무슨 말이냐면 양인과 천인이 있어요. 양인, 천인이 있습니다. 양인은 말 그대로 자유민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 그래서 양인 안에는 이제 이런 양반들도 있겠죠. 양반들도 있고, 양반들도 있고, 양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직에 종사하는 중인들도 있습니다. 중인들도 있고, 일반 농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인들도 있고, 수공업자들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계층들이 이제 양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인들은 법제적으로 자유민임과 동시에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다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동시에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겠죠. 의무로서 이제 조세, 공납역을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인은 그런 의무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노비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천시한 계층들이요. 노비라든지, 또는 창기라든지, 또는 광대라든지, 이런 악사라든지, 이런 계층들이 바로 이제 천인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양천제도, 이루어졌다. 이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과거 응시에 이제 불가능한 이 계층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15세기 말경 이후에 양반이 신분적으로 고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천제가 16세기 말 이후에 15세기와 16세기를 거치게 되면서 반상제로 고착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양반과 상놈이라는 개념이 확 구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양인 내에서 양반하고 이 농민, 상민, 수공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수공업자 계층들이 확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이 양반 계층과 양반이 하나의 신분으로서 고착화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인도 또 다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신분으로서 이제 고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민은 상업 활동을 하는 상민이 아니에요. 항상 상자를 써서 이제 평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농민이나 수공업자들이라든지 또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민이 되는 건데, 상민과 여기 있었던 이 천인들이 그대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천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양인이잖아요. 양인이고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의 신분으로 이제 고착화돼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누구나 상인이나 수공업자도 응시할 수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법제적으로 이렇게 된 거에 불과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계층은 양반밖에 없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양반을 비롯한 직계 가족들, 이런 계층들이 통칭해서 이제 양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응시할 때 뭘 보냐면, 사조의
관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걸 기재를 하거든요. 과거시 명시할 때. 그래서 현관 사용지라고 해서 자기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저 외할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이 사조에 한해서 자, 관리를 어디까지 지냈느냐를 이제 적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돼요. 과거시험 볼 때. 만약에 그거조차 없으면 이제 그 보단자라고 해서 이제 보증인들을 이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양반들은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인들이라든지, 자, 이런 중인들은 또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막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반들만,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양천제 법제가죠. 기본적으로 양천제가 이제 법제적으로 유지된 신분제도였었다. 자, 구격 대상의 확보. 양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조세공납력을. 확보를 하고,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양인과 그래서 이제 천민으로 구분을 한다.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신분제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갑오개혁, 노비제가 이제 완전하게 혁파가 되면서 누구나 다, 자, 개방되는 이 자유로운 그런 사회가 나타나게 되었었죠. 자, 양천제 법제적으로 보게 되면 의무가 있었어요. 조세, 역, 과거원시 가능, 직업 가문 등에 따라 양반, 중인, 상민은 안 되게 된다. 양반은 문무반의 통칭이다. 특권 신분 명칭이며 유학 공부, 이제 사족이 되는 거죠, 이들이. 자, 그리고 이제 관료를 주로 이제 지향을 하게 되고, 중인은 그러니까 중인에게는 이 기술관들 있지 않습니까? 역과 율과 음양과 뭐 이런 역과 율과 음양과를 통해서 작과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중인이 되는데, 여기다 더해서 시방 향리라든지 또는 중앙의 말단 설이라든지 이런 계층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그 조선사회에서는 이 서를 굉장히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서를 굉장히 차별을 해서 첩의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서자라고 얘기하죠? 또는 얼차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서자와 얼차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첩이 양인일 경우에는 서자고 그 첩이 천민일 경우에는 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서어를 굉장히 차별했어요. 그래서 이 서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국대전에 못을 박아놨어요. 문과 응시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과라든지 또는 작과에 맞게 응시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계층들이 서얼인데, 이들이 바로 이 중인 계층으로 고착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인에는 서얼도 들어가고, 일단 기술관이라든지 지방 토호라든지 또는 향리라든지 중앙의 설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이 중인을 형성을 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인까지 왔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상인이 있죠? 상민이 있죠? 상민에는 농민, 공장, 그다음에 상인 이렇게 들어가겠죠? 천인에는 백정. 자, 여기서 이제 백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래 고려시대 백정은 뭡니까?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양인을 백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려시대 백정 양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척들 있지 않습니까? 도산업에 종사하는 이 화척들이 고려시대에는 이 천민이었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양인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대왕께서 이 화척들을 백정으로 편입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백정으로 편입을 시키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백정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백정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화척들과 똑같은 백정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기존의 백정들은 이름을 달리 부르게 돼요. 백성으로 부르게 되고, 화척이 이제 백정이 됐잖아요. 그 백정이 그대로 천민으로 이제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백정은 좀 천민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종대왕께서 양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어쨌든 조선시대에서 백정은 도산업에 종사하는 백정은 천민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정, 광대, 무당, 창기 등 이 비자윤이다. 천역을 담당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상제도의 일반화, 실질적 신분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배층 양반과 피지배층 간의 차별이 굉장히 엄격했었고, 반상의식이 강화되었었습니다. 그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가 굉장히 부각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양반 밑에 그래서 반상제에서 양반을 보게 되면 문무만 관료, 그의 가족, 가문까지 포함한다. 신분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농민을 지배하고 관료층이다, 지주층이다.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각종 구격,
면제, 특권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학생이고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역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 안 가도 돼. 이런 내용이죠. 자, 중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급관직, 서리, 향리 및 기술관으로 직역을 보통 이제 세습을 해요. 자기들끼리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 서는 이제 중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문과 음시는 금지되었으나 무반이나 잡과로는 응시가 진출이 가능하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민, 관직 처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장은 이제 그 병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심부름을 주로 하는 그 지방의 그 수령의 그 관아 있지 않습니까? 그 관아에서 그 심부름을 주로 담당하는 야장이라든지 조회는 이제 그 관청에 마찬가지로 이제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수는 이제 일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잡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구는 선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수구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수군이 되겠죠. 천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정 광대 무당 창기는 비자유민으로 노비가 대부분이다. 천역을 담당했다. 노비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고 일천즉천이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 중에 둘 다 이제 천민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나 다 천민이라는 얘기예요. 일천즉천. 소유주와 소유주, 그러니까 공사노비로 이제 구분한다는 얘기죠. 이거 국가 소유냐, 개인 소유냐를 거주에서 이제 구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주 형태, 솔거노비냐, 그러니까 주인집에 같이 거주하느냐, 주인집 바깥에서 거주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솔거와 외거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양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반과 무반을 명칭한다. 고려시대에. 양반 관료 체제 정비로 인해서 문무반직뿐만 아니라 가족 가문까지 포함한다. 조선 초기 때 이후에 들어서. 배타적 성격이 있었다. 자신들의 출신 기반이 향리 집안의 관인화를 제한적으로 막아놨어요. 법적으로. 향리 집단들이 그 직은 세습할 수 있도록 관리에 붙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려시대 향리는 어느 정도 그 광고도 응시할 수 있었고, 이렇게 신분적으로 지방에서 나름대로 힘겨나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향리는 이렇게 신분적으로 굉장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중인으로 이제 전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리와 기술관, 군교는 이제 장교를 얘기하죠. 영리, 역에서 일을 하는 이 향리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하급 지배 신분이 중인으로 이제 격화되었다. 양반과 중인 신분이 이제 고정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서얼도 관직 진출 제한되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양반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마을을 형성해서 반촌이라고 얘기해요. 반촌은 중심으로 해서 같은 성씨들끼리 거주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칩송초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김씨 집안이 그 집안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양반촌. 특히 충청도의 그 양반촌들이 좀 비교적 많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충청도 양반하고 하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양반 내에서도 차별이 있었다. 시적적 차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안도나 함경도를 차별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 출신과 제가녀 자손을 차별하는 이런 역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한 여인의 그러니까 자손들을 차별한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양반을 포함한 양인은 교육 및 과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했었다. 그리고 양반은 사회적 특전으로 각종 군역을 면제되고 형벌이나 사회적 예우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었다. 외가나 그다음에 처가, 농장으로 이주가 가능했었다. 일반 농민들은 이런 이주라든지 그런 특전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인은 좁은 의미로서는 이 기술관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관들만 좁은 의미로 중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신분이 반상제로 고착화되면서 서울이나 향리까지도 중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기술관, 의원, 역관, 율관, 천문관, 상관은 이 수학자를 얘기하죠. 화화는 이제 화가, 도화서라는 이 기관에 속해 있는 그림을 그리는 이 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양반과 피지배 계급인 양민 사이에 위치해 있던 중관 기층이다. 중인은 사회적 지위가 이제 변화가 돼요. 고려시대 때는 양반 관리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었어요.
지방 향리들도 얼마든지 과거 시험에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조선 건국의 주력이 되는 거잖아요, 향리들이. 신제사대부가 되어서 그들이. 자, 그 다음에 고려말 조선초를 보게 되면 사회 신분층의 재편 과정에서 상급 지배 신분층으로 부각된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서 점차 천시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차별대우를 받았다. 역할을 보게 되면 의관, 역관, 천문관, 시관은 뭐 지리학자, 상관은 수학자, 율관은 이제 법률 담당하는 등 기술관과 행정말단의 실무를 담당했었다. 지식의 세습과 함께 관직도 계승되어 양반 계층과 섞일 수 없는 폐쇄적인 신분으로 고정되었다. 이 중인이. 그 다음에 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드린 대로 뭐 양첩의 자손을 그 다음에 서자, 그 다음에 천첩의 자손을 뭐 얼자. 차별대우를 받아 양반계층이 아닌 중간계층으로 편제되었다. 서울금고법, 이 경국대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서울금고법이 뭐냐면 서울을 차지하는 법이에요. 서울금고법. 이 태종 이방원 있지 않습니까? 태종 이방원이 이 첩을 굉장히 첩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번방석이 두 번째 부위에서 나온 자식이 방번방석이잖아요. 태종 이성계의 두 번째 자식. 그러니까 첫 번째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태종 이방원은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들은 이제부터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서울들을 차별하겠다. 그래서 서울금고법을 그래서 이제 서울금고법이 경국대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양반과 중첩의 소생을 관직에 나아갈 수 없게 한 제도. 이게 서울금고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울들은 말씀드린 대로 무반이나 또는 작과에 맞게 응시할 수 없게 되었었다. 단 아버지 관직에 따라서 제한된 범위로 이제 등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각주가 나와 있죠. 맨날 각주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2품 이상의 양첩자손은 정3품 당하관까지밖에 진출하지 못하고, 그 다음 천첩자손은 정5품의 한 품으로 소용하고, 3품 이하 6품 이상 관리의 양첩자손은 정4품, 천첩자손은 정6품의 한 품으로 하여 소용하며, 7품 이하의 관리에서 관직이 없는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양첩자손은 정5품, 천첩자손은 정7품으로 한 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첩을 굉장히 차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한품 사용제예요. 한품 사용제.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관직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서울들은 주로 그리고 이제 사대부들이 천시한 기술직에 서울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향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리. 사회적 지위가 이제 변화되죠. 고려 초기에는 호족 출신으로서 지방에 굉장히 명망 있는 세력가였었죠. 그래서 이제 기인이라든지 좀 사신관 제도를 통해서 중앙에서 이들 향리를 통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려 말과 조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적 외구 침입으로 공민왕 때 첨설직이 남발이 된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실제 직은 아니고 허울뿐인 관직이 되겠습니다. 첨설직에 특히 향리들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이 주로 많이 첨설직을 제수를 받아서는데 그래서 양반 숫자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대부 관료들이 이 향리층의 중앙 관료 진출을 맡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을 보게 되면 사회적 지위가 약화되어 지방관의 행정 실무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고 9년 개편에 따라서 향리 세력의 중심지인 현사, 그러니까 각 고을의 관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사가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향리가 자기 지역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다 보니까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본관지를 떠난 그래서 향리들이 증대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향리 역할을 보게 되면 지방 권한 행정실무, 향역이죠? 기인. 향리가 나중에 이제 기인이 되는데, 원래 기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고려 시대 때부터. 그 기인들이 향리가 이제 기인으로서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땔감을, 여기저기, 그러니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땔감을 중앙으로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과 지방의 어떻게 보면 좀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벽. 그래서
이 향리는 그 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역은 명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잡색군에는 편제가 되어 있었죠. 예비군. 그래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이제 그 병력에 동원되는 군대가 바로 저기 뭡니까? 잡색군이지 않습니까? 조선 태종 때 만들어졌었던 잡색군. 자, 6번 향리 부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향리. 그러니까 중앙에도 2호의 병영공이 있는 데 반해서 지방 각 고을에도 고을 관청에도 이방, 호방, 예방, 병방 이런 식으로 해서 2호의 병방, 2호의 병영공에 6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이 호장, 이 상층 향리, 굉장히 그 향리 중에 그 우두머리를 호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호장이 그 우두머리, 그 수석 향리를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수령이 없을 시에는 그 호장이 직무를 대리하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세종 때 이 향리에게는 지금이 된 녹봉이라든지 또는 외역전이라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게 돼요. 향리의 경제적 기반까지 완전히 박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향리들의 부정들이 향리가 굉장히 부정을 일으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이런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수입을 확보를 해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리들의 부정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이런 모습들도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지배자로서 땅과 노비를 세습을 하기도 했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인이 나오게 되죠. 양인, 평민, 상민. 자, 이거 했던 내용이 또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사회적 위치를 보게 되면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민, 수공업, 상인. 과거시 가능하나 준비 어려움으로 실제로 미실 수 없었다. 그다음 조세, 공납, 부역의 의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수공업자는 장인세, 상인은 상인세를 따로 부과하고 농본 억상 정책 탓에 농민들보다 천시되었다. 자, 그 다음에 신량 명천이에요.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이라는 얘기죠. 양인 신분이면서 천호에 종사하던 사람들에 대한 신분 규범이다. 고된 직업이나 역에 종사하는 양인들은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시대와 양인과 천인의 중간 계층으로 취급이 되었었다. 신랑 명천. 왼쪽에 신랑 명천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천면이 있습니다. 노비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백정,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당, 창기, 광대. 사당은 뭐냐면 저기 노래하고 춤을 하는 그 여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봉은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천면이다. 자, 고려하고 똑같아요. 소유주에 따라서 이제 공노비와 이제 사노비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고려하고 똑같이 선상노비가 있죠. 관노비, 중앙으로 이제 올려보내는,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려보낸 관노비다. 성상노비, 납공노비. 선상노비가 매년 일정 기간 소속 간서에서 부상으로 노역을 해야 하는데, 납공노비는 매년 일정에게 신공을 바친다. 약간은 납공노비에 비해서 좀 자유로운 노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상노비에 비해서 자유로운 노비다. 납공노비가. 그 다음에 사노비는 솔고노비, 주인과 같이 살고 농사와 집안일을 한다. 주인에게 이속된다. 외고노비, 주인과 떨어져 독립포를 구성하고 일정한 신공을 바친다. 자, 노비는 아시다시피 이제 매매, 증여, 상여 등 상속 등 그 재산으로 이제 취급이 되죠. 신분이 세습이 되고 한쪽이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된다. 일천즉천이.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일천즉천이었었어요. 출생한 노비는 어머니 쪽 소유다. 이 소유권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 엄마가 확실하게 엄마의 주인은 누군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빠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쪽 소유가 된다. 천자수목법에 의해서. 자, 구월노비가 있습니다. 양반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평민을 구해서 이제 먹여 살리는 경우 쌍방의 합의 아래 살려준 사람의 소유노비로 인정한다. 구월노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후기 때 고문세족들이 토지를 굉장히 변병을 하게 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까? 살기 힘든 이 농민들이 투탁이라고 얘기거든요. 투탁. 몸을 던져서 의탁한다. 자, 고문세족에 의탁한다. 투탁 노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들이 이제 자의에 의해서 이제 노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선에서도 이런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 부활노비. 백정, 고려시대 때는 일반 농민을 지칭했었다. 세종 때 고려에서부터 내려오던 양수척, 화척을 정착하기 위해 농토를 주고 백정칭호를 부여를 했었다. 직을 세습하면서 그들은 집단 촌락을 형성했었고 도살업이나
피역, 가죽을 얘기하죠. 가죽과 유기, 버드나무를 이용해서 이제 그 상자를 만드는 걸 이제 그 유기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이제 제조를 했었다. 백정광대 사당 무격은 원래 천인이 아니었으나 이들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시되면서 거의 천민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천시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에 천인화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노비의 신분 세습과 소유권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보게 되면 태종 때 양인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 노비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비 종부법을 실시를 했었어요. 아빠가 아빠가 양인이면 엄마가 천인이어도 그 자식은 양인으로 이렇게 해주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중기,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때 노비 종부법이 시행이 되면서 천자 수모법을 이제 원칙적으로 하고 종부법을 좀 예외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이런 모습을 또 나중에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에서 나온 자식은 무조건 이제 천인으로 하는 조선 중기 때에서 일천직천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 영조 때 들어가서 다시 노비 종부법이 시행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정책과 사회제도에 대해서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정책과 사회제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사회정책은 농업이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농본 정책이겠죠? 그리고 이제 성리학이 또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분론에 입각해서 신분질서 유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농민 생활이 안정되어야만이 국가 재정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특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춘궁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 보릿고개라고 얘기하는데, 4월에,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서 겨울 내내 이제 먹고 4월 정도 되면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가는 시기예요. 쌀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 보리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리 농사하면 5월쯤에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되는데, 보리를 수확하기 직전, 그리고 이제 쌀이 다 떨어지고 난 그 이후, 그래서 그때 굉장히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 춘궁기 때의 곡식을 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환곡제라고 이야기해요. 환곡제라고 얘기하는데, 고구려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환곡제가 시행이 되었었어요. 고국천왕 때죠. 고국천왕 때. 진대법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재상 을파수의 권위를 받아서 AD 194년에 진대법이 시행이 되었었죠. 자, 그래서 진대법이 나중에 고려 태조 때 와서 흑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발전하게 되고요. 고려 성종 때에 와서 의창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게 돼요. 좀 더 확대 발전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상평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기구도 또 만들게 돼요. 농민구율 정책이죠.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 국가에서 곡식을 좀 비싸게 사드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곡식을 싸게 좀 내다 파는, 이런 형태의 물가 조절 기관이 이 상평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창과 이 상평창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이제 계승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의창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이제 발생했었어요. 이 의창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환곡과 이제 진제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받아서 가을에 이제 갚는 제도잖아요. 환곡이. 이자미는 없습니다. 이자미는 없고 환곡이 되겠습니다. 그 진제는 뭐냐면 무상으로 농민들을 구휼하게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이제 그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운영상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곡미가 점점 부족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의창에서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사창으로 하자라는 이 논의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 세종 때죠. 세종 때 이제 사창이 처음으로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래서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종 문종 때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세조 때에 와서 이 사창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래서 사창이 이제 시행이 되다가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이 개인이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창은 민간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 고리대, 그러니까 이자가 높게 책정이 되다는 얘기죠. 이 고리대의 폐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좀 더 어려워졌다 라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창도 나중에 이제 성종 때 이제 폐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의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더 가요. 좀 더 가서 이제 조선 중종 때 이제 폐지가 되고요. 그 의창의 기능이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상평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창도 이제 성종 때 이제 폐지가 됐었죠. 근데 의창하고 상평창만 남는데 의창도 이제 중종 때 폐지가 되고 의창의 기능이 상평창으로 들어와서 상평창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물가 조절 더하기, 물가 조절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춘대 추납도 하고, 자,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명해드린 내용이 바로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창을 먼저 보게 되면, 자,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백성의 낭비와 관리의 부정으로 폐단이 발생했었다. 백성이 이제 이자도 없고, 또 이제 무상으로 뭐 지원해주는 이런 진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낭비가 좀 심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원곡만을 거두는 환곡과 무상으로 나눠주는 진제 방식으로, 환곡과 진제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창제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백성들이 갚지 못하는 미납 환곡이 증가가 된다. 이자가 좀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의창제도는 구율사업의 성격 때문에 대여곡 환수에 강제 수단을 쓸 수 없었지만 사창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식도, 그러니까 이자미도 더 받을 수 있고 대여도 가려서 함으로 환수의 어려움이 덜 했다. 자, 그 다음에 원곡 감소로 규모가 축소되어 중종 때 의창이 폐지되고 일체 구제 사업을 구율청에서 관장을 했었다. 의창이 폐지되면서 구율청에서 관장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렸었는데 이 상평창 있지 않습니까? 구율청은 말 그대로 구율하는 거예요. 구율하는 거고 상평창은 여기선 이자미를 받습니다. 10분의 1의 모곡을 받게 돼요. 창고 운영비라든지 또는 그 대출구 과정에서 약간의 손실비라든지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충하기 위해서 10분의 1의 모곡을 받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각 지방의 군현에 설치되었다. 공물대여기관이다. 자, 의창은 각 읍에서 관장하는 구경이며 국가운영기관이며 사창은 민간의 곡식을 저축하여 두고 흉작에 대비하는 제도다. 출납도 민간에서 관장을 했었다. 주로 이제 사창 같은 경우는 이 지주들이 주로 많이 사창을 운영을 했었겠죠. 자, 국가주도의 사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창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국가주도로 해서 운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묵은 곡식을 대출을 하고 무이식으로 신공을 받았었다. 자, 곡물을 대여하여 이자만 받았었다. 춘궁기에 대출하여 가을에 이식과 함께 이자미와 함께 받아들이는 등 곡식으로 빈민을 구제를 했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었고, 그 설치 과정을 보게 되면 세종 때 논의가 되었었다가, 자, 문종 때에 경상도, 대구 지역에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었었고, 세종 때 뭐 시행되어야 했지만 폐지 논의가 이제 이어지면서 점차 고리대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성종 때 폐지가 되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세종 때 논의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세종 때 사실 그 사창이 처음으로 대구 지역에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직접 그 오른쪽에 이기적인 팁하고 사창제로 전환하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평창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상평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자, 고가의 부당한 변동 방지. 그 고가를 조절하여 백성의 생활을 안정한다. 그러니까 물가 조절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농민을 보호하고 상인 활동을 억제한다. 중농업상 정책이죠. 그죠? 상인들이 그거를 몽땅 사재기를 해서 이제 그 값을 올려 파는 이런 행위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농업을 좀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중농업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상평창은 뭐 고려 때부터 시행이 되었었다. 설명해드렸었죠. 자, 풍년이 들어 고가가 떨어지면 국가는 곡물을
사들여서 고가를 올린다. 그죠? 흉년이 들어 고가가 폭등하면 국가는 상평창의 공모를 풀어서 고가를 하락시켰다. 선조 때의 상평창에서 이름이 이게 상평창 이름이 선조 때의 선해청으로 바뀌게 되었다. 인조 때에는 진율청에 통합이 되었다. 평상시에는 상평청으로 물가 조절하고 흉년에는 진율청으로 곡식대여 담당했다. 그러니까 이 상평창의 기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조절 기능과 춘대 추납 기능. 그러니까 춘대 추납 기능이었는데 인조 때에 이 춘대 추납 기능이 어디로 흡수가 되는 거냐면 진율청으로 흡수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조절 기능은 그대로 상평창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황복제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법률 제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법전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좀 온전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전이 그래서 필요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법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명나라 법전을 주로 이제 활용을 했었어요. 명나라 법전이 이제 뭐냐면 대명률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명률이 있었고, 조선 성종 때 조선의 그 공식 법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과 민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형법은 그래서 이제 경국대전 대명률에 의거해서 반역죄를 이제 엄격하게 처벌했었겠죠. 또는 이 강상죄, 이런 어떤 중죄를 처벌을 하기도 했었다. 이 강상죄는 뭐냐면 삼강오륜에 위배되는 그런 죄를 일컬어서 이제 강상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자식이 부모를 이제 고발한다거나, 또는 그 백성이 수령을 고발한다거나, 또는 그 노비가 주인을 고발한다거나, 이거 그 명분에 입각해서 굉장히 어떤 그 유교적인 윤리관에서 좀 어긋나는 그런 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강상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반역죄 같은 경우 연좌제를 적용해서 가혹하게 처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족과 처족과 그다음에 외족 있지 않습니까? 이 3족을 멸한다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역죄 같은 경우는 연좌제를 적용했었다. 그리고 태장도유사의 5종 형벌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대명률의 법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빌려온 그런 형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태형이 되겠습니다. 태형은 이제 몽둥이로 이제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는 거고, 장형은 뭐냐면 좀 긴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긴 몽둥이로 이제 곤장을 때리는 거죠. 곤장 80대 100대 이렇게 때린다고 하는데, 요걸 맞으면 엉덩이 살갗이 막 튄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아프다고 합니다. 장형이 되겠습니다. 도형 같은 경우는 징역형이에요. 징역을 살리면서 낮에는 이제 일시키고 밤에는 이제 잡아다 가두고, 이게 도형이 되겠고, 유형은 이제 유배형이죠. 멀리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제 보내는 유배형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형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약을 먹이는 사사, 교수형, 목을 조르는 이 교수형, 이런 게 있었고, 목을 자르는 이 참수형,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장도유사의 5종 형벌이 시행이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대명률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태장도유사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법이 나와 있습니다. 관습법에 따라서 관차사와 수령 등 지방관이 처리를 했었다. 관습법, 그러니까 그 마을이나 그 어떤 고을에서 전통적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했었다라는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습에 따라서 지방관이 적절하게 처리를 했었다. 그 다음에 재산 상속과 같은 내용은 이 종법에 의거해서 처리를 했었다. 종법은 이제 친족 범위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종이 있고 소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친족 범위를 알려주는 게 이제 종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는 노비 관련 소송이 주로 많았었고, 중후기에는 산속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그 묘지를 쓰는데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법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헌부, 관리감찰 및 탄핵을 담당을 했었죠. 형벌과 재판, 노비와 재산상속을 담당을 한다. 한성부, 수도 치안, 의금부, 개혁 죄행들, 반란 영모죄와 강상죄를 처벌하는 의금부가 있었다. 국청, 그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원은 노비 관리와 소송을 담당했었다. 그래서 이제 관찰사와 수령은 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사법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심 청구가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수령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불복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관찰사로 그러다가 이제 중앙의 의금부로 올라와서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도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전의 편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국전, 종도전에 의해서 이제 편찬이 되었었죠. 경제율전도 이제 종도전, 조준에 의해서 조선 태조 때 편찬이 되었었고, 소격전은 하륜, 정전은 집현전에서 세종 때, 그리고 경국대전은 최황, 노사신 등이 성종 때, 속대전은 김제로가 영조 때, 대전 통편이 김치인에 의해서 정조 때, 대전 회통이 조두순에 의해서 고종 때에 편찬이 되었었다. 자, 육정조례도 이제 고종 때에 편찬이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법전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경국대전이 되겠죠? 경국대전과 이제 대전 통편 정조 때, 그러면 대전 회통 고종 때, 요 세 개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전 통편과 대전 회통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조선 초기 법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경국전이죠. 태조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정도전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습니다. 이 경국대전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는 법전이 되겠습니다. 자, 정도전에 의해서 편찬된 사찬법전이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자, 이 주나라의 관직 제도라든지 어떤 전국시대, 중국의 전국시대의 각종 제도를 기록해놓은 이 주례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주례 육전체제에 의거해서 기본 정책과 문물 제도를 정리한 게 바로 경국대전이 되겠습니다. 조선 경국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률 지키가 있습니다. 대명률의 번역본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형법으로 주로 활용이 되었었는데, 조선의 어떤 풍속과, 그 다음에 명나라의 풍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적용했었다. 경제육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 정도전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었습니다. 최초의 공식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조선 경국전 같은 경우는 정도전 개인이 이제 만들었던 법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제육전은 공식 법전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식 법전이다. 자, 육전별로 수교 형태의 법안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러니까 교정해서 이제 바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법전을 바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격전. 이거는 경제 소격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법전이에요. 왕정이 난 이후에 권력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태종이. 그래서 태종 계열의 주도로 반포가 되었는데, 경제육전과 충돌하여, 나중에는 신소격전이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참 경제 소격전이 조선 세종, 이것도 세종 때죠? 세종 때에 간행이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 경국대전이 이제 나오게 되죠? 편찬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국대전 같은 경우는 조선 세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세조 때 만들었는데, 세조는 이 완성된 걸 보지 못하고 죽죠? 세조 때 시작이 되었다가, 자,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조선의 법과 제도가 완비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성종이라는 명호를 이제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경국대전은 성종 때 편찬이 되었었다.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 조준의 경제육전, 소격전 등을 종합한 이 통치의 기본 법전이다. 그 이전에는 법전이 계속 막 바뀌잖아요. 이런 걸 이제 그만 바뀌자.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하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법령이 있거나 전후 못 쓴다거나 미비하여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속전을 간행하는 편찬 방식을, 우리 책에는 뭐 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양이죠. 지양하고, 그 다음에 예종, 성종 초에 보완하여 성종 때부터 이 경국대전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그래서 다시 개수하지 않고 최종 확정되는 게 바로 이 경국대전이에요. 이 경국대전 내에서 나중에 또 대전 통편으로, 그 다음에 뭐 속대전으로, 그 다음에 대전 회통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앙집권적 전제정치, 그 다음에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치규범 체계를 확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했었다. 구성은 6전 방식이에요. 이전, 이호의 병영공의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평전, 공전, 이런 식으로 해서 6전 체제였었다. 경제의 6전과 달리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찬의 이유를 보시게 되면 조선의 양반 관료체제를 정비하고 시행하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완비하고 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인 통치규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국대전을 만들었었다. 자, 이 경국대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의 법률 제도를 또 보시게 되면 조선의 법에서 이제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지방 수령이라든지 관찰사가 재판하지 않습니까? 재판하게 되는데 그 재판에서 불복을 하게 되면 다른 관청이나 상부에 소송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거나 또 이제 신문고라든지 징을 울리게 돼요. 조선 태종 때 신문고가 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궐 밖에, 궁궐 밖에 이제 그 신문고라는 이 북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었어요. 다락처럼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이제 억울한 사연이 있었을 때 그 북을 올리게 되면 의금부에서 그 사연을 이제 접수를 해서 사건을 이제 처리를 해주는, 이런 게 바로 신문고 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재판 불복 시에 그래서 이제 한 3심째까지 가능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금부에까지 그게 올라와서 제대로 잘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래서 신문고를 올리게 되고, 이 격쟁이라는 또 방식도 있었어요. 그 국왕이 이제 행차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왕 주변에서 이제 징을 막 올리게 돼요. 꽹가리를 올리고 막 징을 치고 막 하게 되면 국왕이 행차를 나가다가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기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막 엎드려서 이제 왕에게 간언이 아니라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죠.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격쟁도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원래 목적은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재판 불복 시에 이러한 내용들이다. 신문고라든지 징을 울리는 것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문고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